친정 어머니께 최고급 안마의자 선물했어요. 1,000만 원이 넘었지만 우리 어머니 건강이 최고죠. 며느리의 SNS 자랑 글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시어머니는 허리 통증으로 신음하며 아들이 준 1,000원짜리 파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 걸어놓고 간 비닐봉지 하나. 15억짜리 강남 아파트를 증여받은 아들이 어머니에게 준 전부였습니다. 1,000만 원 대 1,000원. 이 잔인한 차이가 한 어머니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이정숙은 허리를 움켜쥐며 신음을 토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통증이 밤새 더 심해져서 몸을 뒤척일 때마다 전기가 흐르는 듯한 아픔이 척추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아이고, 허리가 부서지겠네. 이 늙은 것이 큰일 났구나.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침대 옆 서랍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 속 시계가 새벽 5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통증이었습니다. 정숙은 민규의 전화번호를 누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자식은 자식이지 민규야. 엄마 좀 일으켜다오. 전화벨이 길게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6번째 벨이 울리고 나서야 민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몇 시인데요? 아직 새벽인데 왜 전화를 하세요? 민규의 목소리는 피곤함과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규야, 엄만 지금 허리가 너무 아파서 꼼짝을 못하겠구나. 병원에 좀 데려다 줄 수 있겠니? 지금이 몇 시인데요, 어머니. 병원도 안 열었어요. 파스 붙이시고 조금만 버티세요. 저도 오늘 스케줄이 꽉 찼어요. 그래도 혼자 일어나기도 힘들어서 그렇지. 저 지금 더 못 받아요. 나중에 시간 나면 연락드릴게요. 민규는 성의 없는 대답을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정숙은 휴대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오전 9시가 되었습니다. 정숙은 간신히 몸을 일으켜 화장실을 다녀왔지만 허리 통증은 여전히 가시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민규에게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회사 일정이 빡빡해서 병원은 못 가겠어요. 파스 사다 드릴게요. 정숙은 문자를 읽고 또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파스라도 사다 준다고 하니 조금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래, 바쁘다는데 뭐라 하겠니? 그래도 파스라도 가져온다니 다행이지. 오후 3시가 지나서야 민규의 검은색 외제차가 빌라 앞 좁은 골목에 나타났습니다. 정숙은 창문 너머로 아들의 차를 보며 얼굴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민규 왔구나. 그래도 엄마 생각은 하는구나. 민규는 차에서 내려 약국 비닐봉지 하나를 들고 빌라 입구로 걸어왔습니다. 정숙은 문을 열어주려고 일어나려 했지만 민규는 계단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민규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비닐봉지를 문 손잡이에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로 돌아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민규야, 잠깐만 올라오지. 엄마 얼굴 좀 보고 가라. 정숙은 창문을 열고 아들을 불렀지만 민규는 이미 골목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허리를 부여잡고 천천히 문 앞으로 걸어가 비닐봉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봉지 안에는 얇은 파스 한 장과 약국 영수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영수증을 자세히 보니 파스 가격이 1,000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숙은 파스 포장지를 뜯어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1,000원짜리 하나 그래도 뭐 안 가져오는 것보단 낫지. 파스를 허리에 붙이고 나서도 통증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휴대폰을 꺼내 파스 봉지와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으로 사라져가는 민규의 외제차 뒷모습도 함께 담았습니다. 며칠 후 정숙은 심심해서
며느리 강서연의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연이 올린 사진 하나가 정숙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고급스러운 거실에 놓인 커다란 안마 의자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최고급 안마 의자 선물했어요. 1,000만 원이 넘었지만 우리 어머니 건강이 최고죠. 정숙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1,000만 원이 넘는 안마 의자를 친정 어머니에게 선물한 며느리. 그리고 시어머니인 자신에게는 1,000원짜리 파스 한 장. 정숙은 손이 덜덜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서러움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깊은 모멸감이었습니다. 그래, 시어머니랑 친정어머니는 이렇게 다른 거냐? 정숙은 휴대폰으로 서연의 사진을 캡처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1,000원짜리 파스 사진과 나란히 놓고 비교 사진을 만들었습니다. 1,000만 원 안마 의자와 1,000원짜리 파스. 두 사진이 나란히 놓이니 그 차이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정숙은 3년 전 일을 떠올렸습니다. 민규에게 강남 아파트를 넘겨줄 때의 일을요. 그때는 이 아들이 날 평생 모신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말했지. 어머니, 제가 평생 모시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의 민규 목소리가 귀에 다시 들리는 듯 했습니다. 민규는 그때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계약서에도 부양과 생활 지원 의무가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를 넘겨받자마자 민규 부부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리모델링을 한다며 정숙을 이 낡은 빌라로 내쫓았습니다. 어머니, 공사 소음 때문에 안 돼요. 여기 잠깐만 계세요. 금방 정리되면 다시 모실게요. 그 잠시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휴대폰에 새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폴더 이름은 증거였습니다. 파스 사진, 영수증, 안마 의자 사진, 민규의 차 사진을 모두 그 안에 저장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엄마도 바보처럼 당하지만은 않는다. 다 모아두자. 이제부터는 모든 걸 기록해야겠구나. 정숙은 작은 수첩을 꺼내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적어 내려갔습니다. 날짜, 시간, 민규의 행동, 자신의 감정까지 모두요. 새벽에 도움을 요청한 전화, 민규의 차가운 반응, 문 앞에 걸어놓고 간 1,000원짜리 파스, 며느리가 친정에 선물한 1,000만 원 안마 의자. 정숙은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곰팡이가 핀 벽과 차가운 바닥이 있는 이 빌라에서 홀로 지내온 3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규야, 엄마를 너무 쉽게 본 것 같다. 이제 엄마도 가만 안 있을 거다. 정숙은 수첩을 꼭 쥐고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자신의 존엄을 되찾겠다고. 이틀 후 오후 정숙은 빌라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리는 소리에 정숙은 가스레인지 불을 줄이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저 민규예요. 민규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급해 보였습니다. 그래, 민규야. 웬일이냐, 낮에 다 전화를 다 하고. 어머니, 급한 일이 하나 생겼는데요. 그래서 좀 부탁 하나 드리려고요. 정숙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부탁? 뭔데 그러니 말해봐라. 어머니, 현금이 조금 필요해서요. 2,000만 원 정도만 좀 도와주시면 금방 정리해서 갚을게요. 민규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2,000만 원이라고? 민규야, 엄마가 그런 큰 돈을 어디서 구하니? 월세 내기도 빠듯한 거 너도 알잖니? 어머니 예금 있으시잖아요. 잠깐만요. 진짜 딱 한 번만 도와주세요. 안 그러면 제가 지금 투자한 게 다 날아가요. 야, 이 녀석아. 엄마가 지금 이 빌라에서 어떻게 사는지는 생각 안 나냐?
난방도 잘 안 되고 벽에서도 냄새가 나는데 민규는 어머니 말을 끊으며 짜증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그런 얘기하실 때가 아니에요. 저 정말 코너에 몰렸어요. 2천만 원만 좀 해결해 주세요. 허리는 더 아파져도 난방은 고장 나도 그건 안중에도 없고 돈이 먼저냐? 어머니, 허리 아프신 건 나중에 치료하면 되잖아요. 돈 문제는 지금 당장 막아야 돼요. 정숙은 민규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은 나중이고 돈이 우선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민규야, 엄마한테 지금 이런 소리 들으니까 속이 참 쓰리다. 아, 진짜 어머니는 맨날 그런 말씀만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냥 제가 어떻게든 알아서 할게요. 민규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정숙은 한동안 휴대폰을 귀에 대고 있다가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녹음을 정지하고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파일명은 돈 요구 통화로 정했습니다. 참, 내 자식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올 줄이야. 이건 꼭 남겨둬야겠다. 참 기가 막히네. 어머니 안부는 묻지도 않고 돈부터 달라고 하다니. 정숙은 라면 냄비로 돌아갔지만 이미 면이 퍼져버린 후였습니다. 주말 오후 막내딸 은서가 빌라를 찾아왔습니다. 은서는 어머니 방 문을 열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여기 왜 이렇게 춥고 습해요? 방 냄새도 많이 나요. 은서야, 난방이 고장나서 며칠째 이 모양이구나. 기사 부르기도 부담스럽고 수리비도 만만치 않아. 은서는 휴대폰을 꺼내 벽면에 곰팡이를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사람 살 때가 아니에요. 이렇게 오래 지내셨어요? 어디 딴 데 갈 데도 없지 않니? 그냥 참고 버티는 거지, 뭐. 은서는 거실과 방의 여러 곳을 꼼꼼히 촬영했습니다. 차가운 바닥, 곰팡이 핀 벽면, 고장난 난방기까지 모두 기록했습니다. 은서가 식탁 위에서 약국 비닐봉지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이 봉지는 뭐예요? 아, 그게 민규가 며칠 전에 가져다 준 파스야. 허리 아프다고 했더니 그거 하나 사다 줬다. 은서는 봉지 안의 파스와 영수증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1,000원짜리 파스요? 오빠가 이거 하나 들고 왔어요? 직접 들어오지도 않고요? 응, 문 손잡이에 걸어놓고는 차 타고 그냥 가더라. 얼굴도 못 봤다. 은서는 파스 봉지와 영수증을 따로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파스의 저렴한 브랜드명까지 선명하게 담았습니다. 어머니, 형수가 친정 어머니한테 1,000만 원짜리 안마의자 사준 거, 그거 아직 SNS에 떠 있어요. 보셨죠? 맞다, 봤어. 내가 눈이 달렸는데 그게 안 보이겠니? 이건 그냥 서운한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오빠랑 형수 너무했어요. 은서는 어머니가 작성해둔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이 노트는 뭐예요? 아, 그건 민규 일들을 적어둔 거야. 언제 뭐라고 했는지, 뭘 가져왔는지 그런 거. 은서는 수첩을 펼쳐보며 어머니의 꼼꼼한 기록에 감탄했습니다. 어머니, 이 정도면 거의 기록 장부네요. 날짜도 다 써놓으셨네. 내가 나이가 드니까 그냥 넘기면 다 잊어버리겠더라. 그래서 하나씩 적기 시작했다. 어머니, 3년 전 아파트 넘겨줄 때 계약서 어디 있어요? 서랍 맨 아래 칸에 있어. 두꺼운 봉투 안에 넣어놨을 거야. 은서는 계약서를 꺼내 부양 의무 조항을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어머니, 여기 보세요. 정신적, 경제적 부양 적혀 있죠? 이거 완전히 계약 어긴 거예요. 오빠가 할 일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 그럼 이게 그냥 말뿐이 아니고 법에도 남는 거구나. 그럼요. 이건 분명하게 소송 걸 수 있어요.
그냥 참을 일이 아니에요. 은서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당하지만 마세요. 한번 제대로 따져보자고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월요일 아침 정숙은 은서가 알아봐준 한지민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한 변호사는 정숙이 가져온 자료들을 차근차근 살펴봤습니다. 어머니, 이 파스 사건이 정말 충격적이네요. 1,000원짜리 파스와 1,000만 원 안마의자라. 변호사님, 이런 것도 법에서 봐줍니까? 그냥 서러운 일인 줄만 알았어요. 그냥 서러운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명백히 무시이고 망은행위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진짜 저 아파트를 돌려받을 수가 있나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지금도 자료가 많긴 한데요. 앞으로도 더 모으셔야 해요. 한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설명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받으신 고통이 단순한 서운함 수준이 아니에요.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그럼 정말 아파트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네, 어머니. 충분히 싸워볼 만합니다. 대신 앞으로 아드님과 주고받는 모든 연락을 그대로 남겨두셔야 해요. 전화, 문자 다요. 알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식한테 당한 것도 죄다 기록해 둘랍니다. 그날부터 정숙은 민규에게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꾸준히 문자로 알렸습니다. 민규야, 난방이 또 고장났어. 너무 춥구나. 민규야, 어머니가 요즘 너무 외로워. 가끔 안부라도 물어봐 주렴. 민규야, 허리 통증이 더 심해졌어.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하지만 민규의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문자를 읽고도 답장을 하지 않거나 하루 이틀 뒤에 알았습니다라는 단답만 보냈습니다. 정숙은 민규가 메시지를 읽은 시간과 답장을 보낸 시간을 모두 캡처해서 저장했습니다. 읽고도 무시하는 횟수와 시간까지 세심하게 기록했습니다. 2주 후 한 변호사가 정숙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자료가 꽤 많이 모였습니다. 이 정도면 내용 증명 보내도 되겠어요. 정말요? 그럼 이제 시작이구먼. 네, 오늘 중으로 아드님 앞으로 내용 증명을 발송하겠습니다. 증여 취소 준비에 들어간다는 내용으로요. 변호사님, 좀 떨리네요. 그래도 잘 부탁합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이제부터는 제가 앞에 서겠습니다. 정숙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존엄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한 변호사로부터 내용 증명 발송 소식을 들은 다음 날 은서는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 앞에서 디자인 작업을 하던 은서는 문득 손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가 받으신 모욕을 이대로 둘 수는 없어. 은서는 휴대폰으로 안마의자 가격을 검색해 봤습니다. 민규 부부가 친정에 선물한 그 모델은 정말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래, 똑같은 걸로 사드리자. 어머니도 똑같이 누리셔야지. 은서는 자신의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는 수입으로는 일시불로 사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이 돈으로는 택도 없네. 할부라도 해야지. 은서는 그날부터 본업 외에 추가로 프리랜서 작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2주 후 은서는 자신이 아끼던 태블릿을 중고로 내놓았습니다. 디자인 작업에 쓰던 전문 장비들도 하나씩 처분했습니다. 그래, 장비야 다시 사면 되지. 엄마 허리는 지금도 아프잖아. 은서는 중고 거래로 모은 돈과 야근비를 합쳐 계약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안마의자 매장을 찾아갔습니다. 이 모델로 주세요. 같은 모델로요. 36개월 할부 가능한가요? 매장 직원이 은서의 신용을 확인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고객님,
할부는 가능하시고요. 다만월 할부금이 꽤 나옵니다. 부담 안 되시겠어요? 네, 상관없어요. 제 허리 아닌데요. 우리 엄마 허리예요. 그 정도는 견딜 수 있어요. 은서는 계약서에 서명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몇 년 동안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어머니께 제대로 된 효도를 하겠다고. 일주일 후 안마의자 설치 당일 은서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빌라로 향했습니다. 좁은 계단을 통해 의자를 운반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은서는 직접 도움을 주며 어머니 방에 배치했습니다. 기사님, 여기 조금만 더 안쪽으로요. 어머니 움직이시기 편하게. 어머니, 놀라지 마세요. 정숙이 방문을 열자 커다란 안마의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은서야, 이게 뭐냐? 우리 집에 웬 이런 큰 기계가 들어왔니? 어머니, 허리 많이 아프시잖아요. 형수가 친정에 사준 거랑 똑같은 모델이에요. 이건 엄마 겁니다. 정숙은 안마의자를 만져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얘야, 이게 얼마나 비싼 줄 엄마도 안다. 너 돈이 어디 있다고 이런 걸 사왔니? 어머니, 걱정 마세요. 할부로 천천히 갚으면 돼요. 엄마 허리는 할부가 안 되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내가 이 고생을. 어머니, 한번 앉아보세요. 말은 나중에 하고요. 은서는 어머니를 의자에 앉히고 하나하나 사용법을 알려줬습니다. 마사지 강도 조절, 온열 기능, 여러 가지 프로그램까지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여기 이 버튼 누르시면 허리만 집중으로 풀어줘요. 그리고 이건 어깨, 이건 전신. 세상에 그냥 의자에 앉아 있는데 손이 다 만져주는 것 같네. 어머니, 따뜻하죠? 앞으로 허리 아프실 때는 무조건 여기 앉으세요. 날씨 추울 때도요. 은서야, 엄마가 내 등에 엎여 사는구나. 고맙다, 진짜 고맙다. 어머니,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집을 사드릴 힘은 아직 없지만 허리 아픈 건 좀 덜어드리고 싶었어요. 정숙은 안마의자의 부드러운 마사지를 받으며 감격했습니다. 이 기계가 이렇게 사람 살게 만드는구나. 엄마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풀린다. 은서는 안마의자 할부 계약서를 꺼내 어머니께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36개월 할부인데 월 할부금이 꽤 세요. 그래도 괜찮아요. 이 돈은 엄마를 위해 쓰는 돈이니까요. 얘야,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어머니, 전혀 부담 갖지 마세요. 오빠가 할 일을 제가 대신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정숙은 계약서를 보며 딸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계약서와 1,000원짜리 파스를 함께 촬영했습니다. 은서야, 이 사진 잘 두자. 누가 진짜 효도하는 자식인지 보여줄 수 있겠다. 그래요, 어머니. 오빠가 뭐라 해도 이건 지워지지 않아요. 며칠 후 한지민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증여 취소 소장을 정식으로 접수했어요. 오늘 아드님께 통보됩니다. 아이고, 드디어 시작이네요. 이제 물러설 데 없는 거지요? 네, 이제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그만큼 참고 오셨잖아요. 그날 오후 정숙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민규였습니다. 정숙은 재빨리 녹음 기능을 켜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도대체 뭐예요? 소송이라니, 이게 말이 돼요? 민규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 민규야? 내가 받은 서류 이야기냐? 아니, 어머니가 저한테 소송을 걸었다면서요. 아파트 증여 취소라니, 이게 제정신이에요? 너한테 아파트 넘겨주고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생각도 안 해봤니? 서운하셨으면 말로 하지. 어떻게 바로 소송부터 하세요? 그 집이 얼마짜린데요? 그래,
결국 내 입에서는 돈 얘기부터 나오는구나. 어머니, 제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갑자기 집을 뺏기면 저는 어디서 살라고요? 그럼 엄마는 이 빌라에서 3년을 어떻게 버텼을까? 그 생각은 안 해봤냐? 허리 아프다고 전화했을 때 넌 뭐라고 했는지 기억은 하고? 앞으로 잘할게요. 생활비도 드릴게요. 그러니까 소송은 취하하세요. 이렇게까지 할 건 없잖아요. 늦었구나, 민규야. 이제는 변호사 통해서만 이야기하자. 엄마 마음은 이미 정해졌다. 어머니, 그럼 진짜 끝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 엄마도 이제 더 이상 무시 안 당하고 살 거다. 정숙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민규의 연락처를 차단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며느리 서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연락을 완전히 차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일주일 후 은서가 정숙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빠가 큰 로펌에 의뢰했대요. 어떻게든 안 뺏기려고 버틸 생각인가 봐요. 그래, 돈은 있어도 양심은 없구나. 어머니, 우리 쪽 증거가 훨씬 탄탄해요. 겁먹지 마세요. 정숙은 은서가 사준 안마의자에 앉아 마사지를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됐구나.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딸이 있고 명백한 증거들이 있었으니까요. 정숙은 안마의자의 따뜻한 온열 기능을 느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번만큼은 절대 지지 않겠다고. 자신의 존엄을 반드시 되찾겠다고. 소송 접수 후 이틀 만에 민규 측 변호사로부터 서류가 배달되어 왔습니다. 정숙은 등기 우편물을 받아들고 한지민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민규 쪽에서 두꺼운 서류가 왔어요. 뭐라고 잔뜩 써놨네. 어머니, 아마 합의 제안서일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사진으로 보내주세요. 정숙은 서류를 펼쳐 읽어봤습니다. 합의 제안서에는 월 100만 원의 생활비 지급과 형식적인 사과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여기 보니까 한 달에 100만 원 준다. 앞으로 잘해보겠다. 이런 말이 써 있는데요. 어머니, 저건 재판 전에 모양만 갖추려는 겁니다. 책임은 안 지고 입만 맞추려는 거예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돈 몇 푼 던져주고 입 맞겠다는 거지요. 정숙은 서류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이런 식으로는 못 넘어가요. 끝까지 가겠습니다. 네, 어머니. 지금까지 참으신 시간이 아까우니까요. 며칠 후 정숙은 친척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조카 민수, 형수 영희, 사촌 동생 정남까지 가족 모임을 제안했습니다. 일요일에 시간들 되니 우리 집에 좀 와줘. 보여줄 것도 있고 부탁할 것도 있다. 일요일 오후 친척들이 하나둘 빌라로 모여들었습니다. 좁은 거실에 6명이 앉으니 더욱 답답해 보였습니다. 형수 영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수가 여기 들어오자마자 냉기가 확 올라온다. 난방이 이렇게 약하니? 언니, 난방이 고장나서 그냥 전기장판 하나로 버티고 있어. 수리 부르면 또 돈이잖아. 아이고, 너 이러고 있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었구나. 정숙은 친척들을 방으로 안내하며 곰팡이 핀 벽면을 가리켰습니다. 보셔요. 벽이 이 모양이야. 겨울엔 냄새도 나고 숨이 막힌다. 조카 민수가 벽을 만져보며 놀라워했습니다. 이모, 벽이 축축해요. 이건 진짜 심해요. 어른이 아니라 애도 못 살 집인데요. 그래도 계약서에 도장 찍어준 엄마가 바보지, 뭐. 아니에요, 이모. 이건 이모 잘못이 아니에요. 이용당하신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민규는 한 번도 여기 와본 적이 없어요. 정숙은 휴대폰에 저장해둔 사진들을
차례로 보여줬습니다. 1,000원짜리 파스, 민규의 외제차, 며느리의 1,000만 원 안마의자까지. 사촌 정란이 사진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아니, 세상에 시어머니한테는 1,000원짜리, 친정엄마한테는 1,000만 원짜리. 이게 말이 되니? 그래도 겉으로는 다들 멀쩡하게 잘 사는 척하지. 형수 영희가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숙아, 내가 얼마나 서러웠을지 이제 알겠다. 우리가 너무 몰랐네. 언니,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어요. 나도 이제 가만 안 있으려고. 친척들은 정숙의 수첩을 돌려보며 놀라워했습니다. 민규의 냉대 행위가 날짜별로 꼼꼼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조카 민수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모, 제가 여기 집 구석구석 더 찍어둘게요. 난방기, 곰팡이, 바닥까지 다요. 나중에 증거로 쓰세요. 그래, 민수야. 내가 이렇게 도와주니 든든하다. 그날 저녁 형수 영희가 민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규야, 이모 집에 내가 오늘 다녀왔는데 너무 놀랐다. 형수님, 갑자기 왜요? 내 어머니가 어떻게 사는지 알고 있어? 벽에 곰팡이 피고 난방도 제대로 안 되는 집에서 혼자 떨고 계시더라. 형수님, 그건 잠깐 그런 거고요. 이제 곧 정리하려고 했어요. 잠깐이 3년이냐? 너 그러면 안 된다. 아무리 바빠도 어머니는 챙겨야지. 형수님, 지금 상황이 좀 복잡해서요. 재판도 걸린 상태고, 그러니까 더더욱 내가 먼저 머리 숙이고 사과해야지. 내가 자식 아니냐. 어머니가 소송만 취하하시면 제가 그 다음에. 영희는 민규의 말에 실망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넌 끝까지 돈부터 생각하는구나. 그럼 나중에 법원에서 보자. 형수님, 그 말은 좀. 민규야, 세상에 공짜는 없다. 내가 한 그대로 돌려받을 거다. 며칠 후 은서가 정숙을 찾아와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오빠가 회사에서 해고됐대요. 구조조정 명단에 올랐나 봐요.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돈에 매달렸구나. 네. 삼촌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더 아파트를 안 놓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엄마를 이렇게 내팽개쳐도 된다는 건 아니지. 당연하죠. 힘들다고 해서 부모 버리는 건 이유가 안 돼요. 은서는 민규의 해고 소식을 정리해 한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한편 정숙은 건강이 점점 나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송 스트레스와 추운 주거 환경이 몸에 무리를 주고 있었습니다. 은서야, 엄마가 요즘 자꾸 숨이 차다. 몸이 자꾸 깔아앉는 느낌이다. 어머니, 그래서 제가 병원도 같이 다니자고 했잖아요. 다음 주에 꼭 검사해요. 혹시라도 엄마가 더 나빠지면 이게 다 소송 때문에 그런 줄 알아줄까? 알아줄 거예요, 어머니. 그래서 제가 다 기록해 둘게요. 은서는 어머니와 함께 한지민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병원 상담실에서 유언 공증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변호사님, 유언장에는 뭐라고 써야 하나요? 어머니, 소송에서 이기셔서 아파트 소유권이 돌아오면 그 재산을 누구에게 줄지 적으시면 됩니다. 난 은서한테 다 물려주고 싶어요. 이 아이가 끝까지 엄마 편 들어줬으니까. 그럼 그대로 적겠습니다. 승소 후 재산 일체를 딸 최은서에게 유증한다라고요. 정숙은 유언장에 서명하며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제라도 이렇게 정리하니 숨이 조금 놓이네. 어머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유언장은 그냥 혹시 몰라서 써두는 거지. 오래오래 사셔야죠. 그래, 나도 오래 살고 싶다. 이제야 내 편이 눈에 보이는데. 공증을 마친 후 정숙은 친척들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여러분, 재판 날짜가 잡혔어요. 혹시 시간 되면 방청도 와주세요.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될 것 같아요. 형수 영희가 대답했습니다. 정수가 우리 갈게. 내가 그동안 얼마나 참았는지 아니까 끝까지 같이 가자. 조카 민수도 격려했습니다. 이모, 걱정 마세요. 요즘 세상에 이런 일 있으면 다들 이모 편 들어요. 법원에서도 알아줄 거예요. 정숙은 안마 의자에 앉아 따뜻한 마사지를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구나. 친척들의 지지, 은서의 사랑, 완벽한 증거들까지. 민규야, 이번에는 내가 좀 배워야겠다. 엄마를 얼마나 가볍게 봤는지 말이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다가올 재판을 기다렸습니다. 두려움보다는 기대가 더 컸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존엄을 되찾을 수 있는 날이 오고 있었으니까요. 재판 당일 아침 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작은 가방을 든 모습은 마치 중요한 약속에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은서가 일찍 와서 어머니와 함께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얘기만 천천히 하시면 돼요. 그래, 거짓말할 것도 없고 꾸밀 것도 없으니 그냥 그대로 말하면 되겠지. 법원 입구에서 한지민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조금 길어질 수 있어요. 그래도 끝까지 집중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님, 오늘은 꼭 이기고 싶어요. 지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준비는 충분히 했습니다. 어머니가 겪으신 일을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정숙은 지팡이를 짚고 걸었지만 걸음걸이는 단호했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민규와 서연이 피고석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규는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서연은 불안해하며 손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원고석에 앉으며 민규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민규는 어머니와 눈이 마주치자 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판사가 입장하자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늘은 부담부 증여 계약 취소 사건에 대해 심리하겠습니다. 먼저 원고 측에서 주장해 주세요. 한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피고는 원고로부터 15억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받고도 약속한 부양 의무를 거의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한 변호사는 준비해온 자료를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먼저 이 사진을 봐주십시오. 법정 앞 화면에 1,000원짜리 파스 사진이 크게 떠올랐습니다. 그 옆으로 1,000만 원대 안마의자 사진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사진은 허리 통증을 호소한 어머니에게 전달된 파스와 같은 시기 며느리가 친정어머니에게 선물한 안마의자입니다. 판사가 민규를 바라보며 질문했습니다. 피고, 어머니 댁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 문 앞에 약을 두고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규는 당황하며 일어섰습니다. 그날은 제가 회사 회의가 있어서 시간이 너무 촉박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걱정돼서 급하게나마 약이라도 가져다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어머니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집안에 잠깐 들를 시간도 없었습니까? 들어가면 오래 계시라고 붙잡으실 것 같아서 그날은 정말 여유가 없었습니다. 전화로라도 상태를 묻거나 병원에 같이 가자는 말은 한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민규 측 변호사가 일어나 변론했습니다. 판사님, 피고는 상황이 여의치 않은 가운데에서도 나름 어머니를 생각해서 약을 가져다 드린 것입니다. 악의적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친정 어머니께 드린 안마 의자와의 비용 차이는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처가 쪽과의 약속도 있었고 여러 사정이 겹쳐서 결국 시어머니와 친정 어머니를 대하는 기준이 달랐다는 말 아닙니까?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변호사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이제 증인을 부르겠습니다. 은서가 증인석으로 나왔습니다. 은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선서를 했습니다. 증인은 어머니의 주거 환경에 대해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머니는 3년 동안 곰팡이가 핀 낡은 빌라에서 혼자 지내셨습니다. 은서는 휴대폰으로 찍어둔 사진들을 제출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벽에 곰팡이가 피어 있고 난방기도 고장 나 있습니다. 겨울에는 숨이 막힐 정도로 춥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피고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어머니가 난방이 고장났다, 춥다, 외롭다고 문자를 보내도 오빠는 읽고 답을 안 하거나 알겠습니다 한 줄만 보내고 끝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안마 의자를 구입하게 된 경위를 말해주세요. 저는 어머니가 허리 때문에 잠도 못 주무시는 것을 보고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36개월 할부로 안마 의자를 사드렸습니다. 은서는 할부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이게 제가 할부로 산 계약서입니다. 월 할부금이 제 월급의 3분의 1 정도입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어머니께 안마 의자를 선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머니가 허리만 안 아프면 좋겠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집은 제가 당장 사드릴 수 없으니까 적어도 몸이라도 편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은서는 자신의 월급 명세서와 지출 내역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저는 재산을 노리고 증언하는 게 아닙니다. 오빠가 해야 할 일을 대신 하고 있을 뿐입니다. 민규 측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했습니다. 은서 씨, 어머니 재산을 물려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런 증언을 하는 게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는 없습니까? 저는 어머니가 어디에 사시든 돈이 얼마 있든 그냥 건강하게만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산을 원했으면 애초에 이런 소송을 말렸겠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재산을 받게 되실 수도 있지요. 어머니가 원하시면 받겠지만 그게 목적은 아닙니다. 저는 어머니가 사람답게 대접받기를 바랄 뿐입니다. 판사가 은서에게 질문했습니다. 증인이 보기에 피고의 행동은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판사님, 저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아들이라는 사람이 허리 아픈 어머니에게 직접 얼굴도 안 비치고 1,000원짜리 파스를 문 앞에 걸어놓고 가는 걸 보고 사람 취급을 안 하는구나 느꼈습니다. 방청석의 친척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은서의 증언에 공감했습니다. 판사가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피고의 행위가 사회 통념상 적절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증인 신문이 끝나고 정숙이 마지막으로 발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판사님, 저는 평생 두 아이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모은 돈으로 아파트를 샀고 그걸 아들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이 빌라입니다. 곰팡이 냄새 맡으면서 겨울엔 이불 덮고도 떨면서 3년을 살았습니다. 정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아들은 제가 아프다고 전화해도 귀찮다는 소리부터 했습니다. 문 앞에 파스 하나 걸어놓고 한번 쳐다보지도 않고 가버렸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큰 욕심이 아닙니다. 그냥 어머니 괜찮으세요? 한마디 따뜻한 방 한 칸이면 됐습니다. 판사님, 저는 이제 제 자식에게도 사람 대접을 받고 싶습니다. 그게 제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입니다. 민규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계속 아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마지막으로 정리했습니다. 오늘 심리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은 단순한 재산 다툼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 사이의 도리와 인간의 존엄에 관한 문제로 보입니다. 다음 재판에서 최종 판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정숙은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그동안 가슴에 쌓였던 억울함을 모두 털어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은서가 어머니의 팔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잘하셨어요. 오늘 말씀 하나하나가 다 와 닿았어요. 그래, 이제 엄마 할 말은 다 했다. 결과는 하늘에 맡기는 수밖에 없지. 그래도 저는 확신 들어요. 판사님 표정이 달랐어요. 정숙은 법원을 나서며 확신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정의가 승리할 것이라고. 재판이 끝난 지 사흘째 되는 밤, 정숙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지만 단순한 긴장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재판 때문에 심장이 좀 뛰나 보다. 며칠 쉬면 괜찮겠지. 정숙은 안마 의자에 앉아 마사지를 받으며 마음을 달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쪽에서 느껴지는 불편함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새벽 4시 정숙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신음을 토했습니다. 아이고, 이건 허리가 아니라 가슴이야. 숨이 안 쉬어진다. 가슴 한가운데서 시작된 통증이 왼쪽 팔로 번져나갔습니다. 정숙은 식은땀을 흘리며 휴대폰을 집으려 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은서야, 애구, 손가락이 말을 안 듣네. 정숙은 간신히 휴대폰을 집어 은서에게 전화를 걸려 했지만 손가락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기가 어려웠습니다. 바로 그때 옆집 아주머니가 문 앞을 지나가다 정숙의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정숙 씨? 정숙 씨, 무슨 소리야? 안에서 괜찮아요? 아주머니는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숙 씨, 대답 좀 해봐요. 안에서 대답이 없자 아주머니는 급히 119에 신고했습니다. 여기 관악구 빌라인데요. 할머니 한 분이 안에서 쓰러지신 것 같아요. 문을 안 여세요. 빨리 좀 와주세요.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정숙은 의식은 있었지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정숙을 들것에 옮기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어디가 제일 아프세요? 숨쉬기 많이 힘드세요? 가슴이 꽉 막힌 것 같아 숨이 안 쉬어져. 걱정 마세요. 지금 바로 병원 가실 겁니다. 조금만 참고 계세요.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이 은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호자분 되시죠? 어머니가 응급 상황으로 병원으로 가고 계십니다. 은서는 잠에서 깨어 깜짝 놀랐습니다. 네, 우리 어머니요? 지금 어느 병원으로 가고 있어요? 대학병원 응급실입니다. 가슴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셔서요. 네, 금방 갈게요. 제일 빨리 갈게요. 은서는 급히 옷을 입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은서에게 설명했습니다. 심전도 검사 결과 심근경색이 의심됩니다. 혈관이 꽉 막힌 상태입니다. 선생님, 많이 위험한 건가요? 지금 바로 시술하면 살릴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혈관을 뚫어드리겠습니다. 의사는 진단서를 작성하며 덧붙였습니다. 보호자님, 최근에 큰 스트레스 받으신 일 있으십니까? 내 재판 준비하고 가족 문제로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부분도 원인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심장이 약해진 상태에서 정신적 부담이 몰리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앞으로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는 제가 옆에서 더 잘 지켜볼게요. 정숙은 시술실로 들어가기 전 은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서야, 엄마 이번에 진짜 큰일 나는 줄 알았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바로 시술해 주신대요. 이거 끝나면 훨씬 좋아지실 거예요. 근데 재판은 어쩌냐? 어머니, 재판은 나중 일이고 엄마 목숨이 먼저예요. 지금은 몸부터 살리자고요. 시술이 끝난 후 정숙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은서는 병원 접수처에서 면회 제안을 요청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가족 문제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 받으셨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면회 제한 걸어주세요. 네, 보호자님. 주 보호자분만 출입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틀 후 민규와 서연이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민규는 간호사실에서 어머니의 병실을 물어봤습니다. 저 여기 입원한 환자 아들인데요. 병실이 어디예요? 보호자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최민규입니다. 죄송하지만 이 환자분은 보호자분 요청으로 면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출입이 안 되십니다. 민규는 복도에서 기다리던 은서를 발견했습니다. 은서야, 어머니 많이 안 좋으시다며? 상태가 어때? 은서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오빠, 어머니 면회는 못해요. 보호자가 막았으니까. 뭐, 나는 아들이야. 어떻게 아들을 못 들어가게 막냐? 오빠가 아들이면 뭐해요? 엄마 힘들 때는 한 번도 안 오더니 소송 걸리고 나서야 나타나잖아요. 서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은서야, 그래도 우리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소식 듣고 바로 달려온 거야. 형수님, 3년 동안은 왜 안 달려왔어요? 그때는 안 놀라셨어요? 민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그런 소리하고 있을 때야? 어머니가 어떤 상태인지나 알려줘. 오빠, 솔직히 말해봐요. 진짜 궁금한 게 엄마 상태예요. 아니면 재판이 어떻게 될지예요? 민규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둘 다 걱정돼서 그렇지. 거짓말하지 마요. 오빠 회사에서 해고당했다면서요. 민규와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누가 그런 말을 해? 삼촌이 알려주셨어요. 직장도 잃고 지금 집까지 잃게 생기니까 겁이 나는 거죠?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야. 그래도 엄마가 아프다니까. 오빠 엄마가 추운 집에서 떨 때는 한 번도 안 왔어요. 가슴이 터질 만큼 아파서 쓰러지니까 이제 와서 걱정하는 척 하는 거예요? 서연이 변명했습니다. 우리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바쁘고 정신없다 보니. 형수님, 바쁜 사람은 많아요. 그래도 진짜 가족이면 최소한 전화는 합니다. 어머니 춥지 않으세요? 이 한마디라도요. 은서는 휴대폰으로 찍어둔 빌라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어머니가 사시던 집이에요. 곰팡이, 난방 고장, 습기. 형수님 친정 어머니는 이 집에 하루라도 살게 했겠어요? 서연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오빠, 형수님. 어머니가 쓰러진 이유 둘이 제일 잘 알지 않아요? 엄마 마음이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은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어머니 앞에서 재판 얘기 꺼내지 말고 그냥 여기서 돌아가 주세요. 그래도 한 번만 얼굴 보고. 안 됩니다. 어머니가 오빠 때문에 더 놀라시면 어떡해요. 이제 그만 가세요. 민규와 서연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병원을 떠났습니다. 복도에서 서연이 민규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진짜 끝까지 온 것 같아. 우리가 너무했다. 지금 그런 말해서 뭐해. 집도 일도 다 날아가게 생겼는데. 그래도 어머님이 여기까지 쓰러지신 게 다 우리 탓이잖아. 민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병실에서 정숙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은서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은서야, 여기가 병원이냐? 네, 어머니. 심장 시술 잘 끝났어요. 이제 조금만 더 쉬시면 돼요. 엄마가 이 나이에 중환자실까지 가게 될 줄이야. 괜찮아요, 어머니. 지금 살아계신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민규는 왔다 갔니? 응, 잠깐 왔다 갔어요. 근데 엄마 걱정보다는 소송 걱정을 더하더라. 정숙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그 녀석 스타일이 딱 그렇지 뭐. 엄마보다 집이 먼저지. 어머니, 이제 오빠 생각은 그만하세요. 엄마 몸부터 챙기자고요. 정숙은 은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서야, 엄마는 내가 있어서 산다.
내가 아니었으면 벌써 포기했을 거야. 일반 병실로 옮겨진 지 사흘째, 정숙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의 통증은 많이 나아졌지만 몸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은서가 과일을 깎아주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재판은 조금 미뤄도 돼요. 몸이 이렇게 약한데 무리하지 마세요. 아니다, 은서야. 이대로 미루면 또 마음이 흐트러진다. 이번에 끝내야 한다. 정숙은 휴대폰을 들고 한지민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나 정숙이에요. 어머니, 많이 놀라셨죠? 몸은 좀 어떠세요? 숨은 좀 붙어 있으니 걱정 마세요. 그런데 재판 날짜 그대로 가줍시다. 한 변호사는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건강이 우선이라 연기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요. 아니에요. 내가 쓰러진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이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줄 기회이기도 해요. 그 말도 맞습니다. 의료 기록이 중요한 증거가 되긴 합니다. 그럼 그대로 진행해 주세요. 휠체어라도 타고 법정에 나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은서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겠어요? 앉아 있는 것도 힘드시잖아요. 그래도 가야지. 이걸로 물러서면 또 자식 눈치 보면서 살게 될 것 같아서 싫다. 이틀 후 민규 측 변호사로부터 새로운 합의 제안서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월 200만 원의 생활비와 의료비 전액 지원이라는 조건이 적혀 있었습니다. 은서가 서류를 읽어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아예 의료비까지 다 내겠다고 써놨네요. 조건은 확실히 좋아졌어요. 은서야, 조건이 문제가 아니다. 엄마, 이제 저 돈 받으려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다. 정숙은 서류를 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사람을 이 지경까지 만들어 놓고 돈으로 덮으려는구나 싶어서 더 안 받는다. 재판 당일 아침 정숙은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병원에서 빌린 휠체어에 앉은 모습은 초췌해 보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은서가 휠체어를 밀며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중간에 힘들면 바로 말하세요. 잠깐 나와서 쉬어도 돼요. 그래, 힘들면 잠깐 눈 감고 숨만 고르면 된다. 오늘은 마음이 더 단단하다. 법정 입구에서 한지민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진짜 오셨네요. 제가 봐도 많이 수척해지셨어요. 그래도 오늘은 꼭 보고 싶었습니다. 판사 앞에서 이 꼴이 된 이유를 보여줘야죠.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민규와 서연이 정숙의 모습을 보고 놀라는 것이 보였습니다. 민규는 어머니가 휠체어를 탄 모습에 당황했지만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하며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연기를 예상했는데 직접 출석하셨군요. 판사님, 제가 제 입으로 마지막까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한 변호사가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판사님, 원고가 며칠 전 급성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간 진단서와 의료진 소견서입니다. 진단서가 화면에 나타나자 방청석에서 작은 탄성이 들렸습니다. 의료진 소견서에 따르면 장기간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주요 발병 원인으로 적혀 있습니다. 판사가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며 질문했습니다. 가족 갈등이 스트레스 원인으로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까? 네, 보호자 진술을 바탕으로 재산 문제와 가족 갈등으로 인한 장기간 스트레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판사는 민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피고, 어머니의 이런 건강 악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규는 일어서서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안 좋으신 줄은 몰랐습니다.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해서 쓰러지신 이유가
피고의 행동과 무관하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제가 보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민규 측 변호사가 일어나 변론했습니다. 판사님, 고령자에게 심장질환은 흔하게 나타나는 병입니다. 꼭 피고의 행동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판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끊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 측에서도 다른 원인을 뒷받침할 만한 의학적 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제출된 소견서가 유일한 근거입니다. 민규 측 변호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한 변호사가 다시 발언했습니다. 판사님, 피고의 행위는 단순히 부양을 소홀히 한 수준이 아닙니다. 원고를 차갑고 위험한 환경에 방치했고 그 결과 심각한 병까지 불러왔습니다. 1,000원짜리 파스 하나만 걸어놓고 3년 동안 곰팡이 핀 집에서 혼자 지내게 한 행동이 과연 자식으로서 할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리했습니다. 지금까지 심리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피고의 행위가 법에서 말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할 소지가 충분해 보입니다. 이 사건은 단지 재산을 돌려달라는 소송이 아니라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판사가 마지막으로 양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변론할 내용이 있습니까? 민규 측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로 변론을 종결합니다. 판결은 다음 주 같은 시각에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오면서 정숙은 은서에게 말했습니다. 은서야, 오늘은 이상하게 가슴이 편하다.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속이 좀 시원하다. 어머니, 진짜 잘 버티셨어요. 휠체어 타고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한 변호사가 휠체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판사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결과는 거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말 들으니까 더 힘이 나네요. 변호사님, 여기까지 끌고 와줘서 고맙습니다. 법원 입구에서 민규와 서연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숙은 그들을 바라보며 더 이상 분노나 원망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안타까운 마음만 들었습니다. 은서야, 그래도 저들도 한때는 내 품에 안겨 자던 애였는데. 어머니, 그 마음 알지만 그래도 지금은 엄마부터 챙기자고요. 그래, 이제는 엄마도 엄마 편 들어주기로 했다. 정숙은 휠체어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존엄을 지켜낸 것 같아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순간만 남았을 뿐이었습니다. 판결 선고일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숙은 이번에도 휠체어에 앉아 은서와 한지민 변호사와 함께 입장했습니다. 건강은 많이 회복되었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아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민규와 서연은 피고석에 앉아 불안한 표정으로 판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규의 얼굴은 며칠 사이에 더욱 야위어 보였고 서연도 초조해하며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하자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지금부터 증여계약 취소 청구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정숙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은서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판사가 또렷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 최민규는 원고로부터 15억 상당의 부동산을 부담보 증여받으면서 부양 의무를 약속했으나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원고가 허리 통증을 호소했을 때 1,000원짜리 파스 한 장을 문 앞에 걸어놓고 간 행위는 사회 통념상 용납될 수 없는 모독적 행위로 판단됩니다. 민규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 부부는 피고 배우자의 친정 어머니에게는 1,0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안마의자를 선물하면서
시어머니인 원고에게는 현저하게 차별적인 대우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와 이후의 방치, 연락 두절, 열악한 주거 환경 방치는 민법에서 규정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합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행위가 원고의 심신에 심각한 피해를 주어 심근경색에 이르게 했다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판사는 잠시 멈춘 후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 법원은 피고의 행위를 망은 행위로 인정하여 부담부 증여계약의 취소를 명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을 즉시 반환하고 이전 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정숙은 판결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존엄을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민규와 서연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정말 끝난 거야. 판결이 끝나고 법정을 나오면서 정숙은 은서에게 말했습니다. 은서야, 엄마가 이겼다. 정말 이겼다. 어머니, 축하해요. 엄마가 참으신 세월이 오늘 다 보상받은 것 같아요. 한 변호사도 기뻐하며 축하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셔서 이 결과를 얻으신 겁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 정숙은 공증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미리 작성해둔 유언장대로 아파트와 현금 자산 전부를 은서에게 유증하는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은서야, 이제 서류상으로도 다 정리됐다. 이 집은 내 거다. 어머니, 저는 엄마가 옆에 계신 게 더 좋아요. 집은 그냥 집일 뿐이에요. 그래도 엄마 마음은 그렇다. 엄마 힘들 때 끝까지 같이 있어준 건 너 하나니까. 은서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한편 민규 부부는 절망적인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해고, 통지서와 아파트 반환 명령이 겹치면서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서연이 민규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어디서 살아야 해? 전세도 안 되고 월세 보증금도 없잖아. 은행도 다 막혔어. 신용도 떨어져서 대출도 안 나온대. 그럼 진짜 길바닥에 나앉는 거야? 민규는 며칠 동안 부동산을 알아보다가 한 곳을 발견했습니다. 정숙이 소유하고 있던 관악구의 낡은 빌라였습니다. 여보, 선택지가 여기밖에 없다. 비어있는 빌라 하나 있는데 거기로 들어가자. 서연은 곰팡이 핀 벽면과 낡은 시설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여기 우리 예전에 시어머니 사시던 데 아니야? 이렇게 추웠다면서? 그래도 지금 우리 형편에 여기 말고 갈 데가 없다. 민규 부부는 결국 그 빌라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사 첫날 밤 민규는 습기가 찬 방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휴대폰 사진첩에서 우연히 발견한 사진 하나가 그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머니에게 가져다 준 1,000원짜리 파스 사진이었습니다. 그때 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걸 들고 갔을까? 민규는 그제야 자신이 어머니에게 얼마나 잔인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지금 자신이 앉아있는 이 춥고 습한 방에서 어머니가 3년 동안 혼자 지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서연도 벽면의 곰팡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진짜 어머님이 여기서 혼자 계셨다고? 우리 너무했다. 그땐 그냥 별 생각 없이 살았는데 막상 내가 여기 앉아 있으니까 알겠다. 이제라도 가서 무릎 꿇고 빌면 돌아갈 수 있을까? 모르겠다. 엄마 마음이 어떻게 변했을지 내가 봐도 이제 너무 늦은 것 같다. 그 시각 정숙은 은서가 마련한 따뜻하고 밝은 신축 아파트에서 편안한 저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디자인 스튜디오를 확장해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었고 가족 모두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안마 의자 켜드릴게요.
오늘은 허리 모드로 하실래요? 그래, 오늘은 허리 좀 풀자꾸나. 요 며칠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서 그런지 또 뻐근하네. 여기 기대세요. 제가 온도도 살짝 올려드릴게요. 정숙은 안마 의자에 앉아 창밖의 평화로운 저녁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거실, 깨끗한 공기, 그리고 사랑하는 딸이 곁에 있는 행복한 현실이었습니다. 은서야, 엄마가 이렇게 편하게 사는 날이 올 줄은 정말 몰랐다. 이제 시작이에요, 어머니. 앞으로는 좋은 일만 생길 거예요. 내가 옆에 있으니 그 말이 믿어진다. 어머니, 오늘 저녁은 엄마 좋아하시는 생선조림 했어요. 이따 마사지 끝나면 같이 먹어요. 정숙은 안마 의자의 따뜻한 온열 기능을 느끼며 마음 깊이 감사했습니다. 1,000원짜리 파스가 아니라 진심 어린 효심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에, 곰팡이 핀 빌라가 아니라 따뜻한 집에서 살 수 있게 된 것에,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존엄성을 되찾을 수 있게 된 것에, 정숙은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고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1,000원짜리 파스와 1,000만원짜리 안마의자. 이 극명한 대비가 보여주는 건 단순한 금액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진심의 차이였죠. 15억이라는 거액의 재산을 물려받고도 어머니를 외면한 아들과 며느리. 그들은 결국 자신들이 어머니를 대했던 그 차가운 현실을 고스란히 되돌려 받았습니다. 반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지만 36개월 할부로 안마의자를 사들인 딸 은서. 그녀가 받은 건 어머니의 모든 사랑과 신뢰, 그리고 재산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진정한 효도란 무엇일까요? 큰 집과 많은 돈일까요? 아니면 진심 어린 관심과 사랑일까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존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효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존엄성이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